영화계 소식을 먼저 준비했는데요. 아기공룡 둘리가 이 세상에 나온 지, 그러니까 만화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1980년 4월에 나왔거든요. 보물섬. 아, 네. 보물섬이 뭐죠? 보물섬이요? 네. 보물이 사는 섬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보물섬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만화만 가지고 이제 월간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예. 네네. 그때 이제 아기공룡 둘리가 소개가 됐는데 김수정 작가님. 그렇죠. 예. 1983년 4월이니까 올해로 치면 벌써 40년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과거로부터 네. 온 그렇죠. 빙하 타고 온 네. 쌍문동. 네. 고길동 시대. 예, 쌍문동 고길동식 댁에서 네. 민폐를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제가 민폐를 끼치면서 그렇죠. 둘리. 네. 뭐 둘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예. 빙하 타고 내려와서 둘리가 고길동 씨 집을 찾아가는데 또치도 데리고 오고, 그렇지. 도우너도 데리고 오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김수정 작가가 고길동의 나이대를 설정할 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로 잡았대요. 불쌍해. 되게 불쌍해, 그렇죠. 그러니까 4인 가족인 거고 그때 이제 계속 만년과장으로 소개가 됐잖아요. 철수랑 영이 이제 아이가 둘인데. 그렇죠. 아이가 둘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둘리가 그 또치하고 도우너 데리고 왔죠. 근데 또 친척이라고 이 고길동 씨네 또 친척 희동이랑 양동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또 그 뒤에 마이콜이 또.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열린 사람이 그 시대에 있나? 그러니까 되게 싫은 말은 많이 하지. 네, 그렇죠. 근데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근데 말하는 동물에 맞아요. 외계 코빨간 외계인에 그렇죠. 말하는 타조에 맞아요. 그리고 혼혈 가수 마이콜. 그 당시의 어떤 그 기준? 네네네네. 으로는 그렇죠. 그 정도의 그 어떤 그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불가능하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고길동이 일종의 빌런 같은 역할로 맞아요. 소비가 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김수정 작가가 이제 아기공룡 둘리를 발표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뭐 팬레터? 칭찬하는 팬레터 같은 게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 고길동 좀 더 혼내달라고. 고길동 때문에 너무 힘들겠다고. 세상에. 네. 근데 그 당시에 이 보물섬에 나왔던 아기공룡 둘리를 봤던 세대가 이제 지금은 보면 고길동 나이가 돼가지고.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10대고 나이가 많았으면 좀 20대였을 텐데 지금은 고길동의 나이고 고길동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먹은 세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공룡 둘리에 대한 특히 고길동에 대한 일종의 재평가 그렇지.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어야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웅디가 말한 것처럼 사실 고길동 그 당시에 물론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경제력으로 좀 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4인 가족에다가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둘리랑 애들이 막 집에 있는 뭐 살림도구, 가재 뭐 다 그냥 망가뜨리고. 고길동 씨가 유일한 취미가 LP를 모으시는 거예요. 네, 그거 박살내고. 그거 다 보셨잖아. 그렇죠. 예. 나는 못 참아. 거기다가 막 꼴뚜기별에 있는 꼴뚜기들이 또 침입해가지고 네, 집안 또 거덜내고. 막 중간에 머리 다 태워먹고. 그렇죠. 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고길동이 그 많은 애들을 먹여 살리고 또 살림을 또 유지하고 했는데 힘들었을 텐데 그걸 고길동을 더 혼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지.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고길동의 어떤 측면에서 관객들이 이 둘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뉴스 시간이라. 네네. 뉴스에 둘리가 등장한 이유는? 네, 40도를 맞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아기공룡 둘리가 당시에 만화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애니메이션 TV 드라마로 만들어졌어요. 얼음별 86년부터. 대모험이었나? 예. 그리고 극장판? 극장판이 96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해에 한국 영화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관객을 모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수정 작가가 총괄을 맡았는데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쵸. 그런 게 있었군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돈을 많이 벌기도 힘들고 계약서를 잘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한국 영화 유산들을 리마스터링 해가지고 복원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이 영화제들을 돌기 시작해요. 뭐 부산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개봉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면서 재개봉이 지금 결정이 됐어요. 요번에. 예. 그래서 이제 상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는데 그거. 그렇죠. 얼음별 대모험이 다시 관객들의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4K로 맞아요. 그 리마스터링 된 건가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색감 면에서도 이 김수정 작가가 원했던 색이 구현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허. 이게 그 TV에 나와가지고 요즘에 김수정 작가가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음? 본인은 좀 그 둘리의 색깔이 훨씬 더 좀 연두색 쪽에 가깝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두색. 예, 그래서 만화에서 이제 구현된 색깔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애니메이션 TV에서 만들어진 색깔, 그리고 96년에 나왔던 영화 속에 나왔던 둘리의 그 피부 색깔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네. 근데 이번에 4K로 나왔을 때 김수정 작가가 원했던 그 색깔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옛날 보물섬에 네. 왜 이제 그 칼라 페이지들 있었잖아요. 그렇죠. 앞쪽에 몇 페이지. 거기에 둘리 네. 색칠된 거 보면 약간 그 수채화 같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김수정 작가가 맨 처음에 둘리 1회 그 연재할 때 만화 그릴 때는요. 색깔 들어가는 부분에 둘리를 갈색으로 칠했대요. 갈색이요? 자기는 갈색이 원래 더 좋아가지고. 공룡은 그럴 테니까. 그렇죠. 아. 근데 이제 편집부에서 딱 보고 이 갈색 색깔 너무 안 좋다. 아,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지. 예, 라고 하면서 이제 연두색 계열, 초록색 계열로 바뀐 거거든요. 신의 한 수네요. 그렇죠. 언제 개봉해요? 3일 뒤인 5월 5월 24일에 개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둘리 같은 경우는 뭐 보통은 이제 아동들이나 10대를 위한 만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둘리는 이미- 다르지. 그쵸. 그러니까 맨 처음 나왔을 때 10대들, 20대들이 지금은 40대, 50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른별 대모험 나 봤는데 근데 훨씬 더 좋은 화질이야? 라고 하면 또 그들이 이제 자식 세대들을 데리고 그렇죠. 같이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죠. 네. 결말이 참 좋았어요. 네. 어른별 대모험. 네. 그 짠하면서. 네,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둘리가 처음에는 빙하 타고 내려와 가지고 사실 부모님에 대한 그런 애정이 굉장히 고픈 상태잖아요. 그럼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길동이 아저씨를 또 박박 긁은 거기도 하고. 그런가? 네. 오.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올 때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고길동에 대한 어떤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고 재밌는 게요. 고길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제 예. 이루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이콜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마이콜은 생각을 왜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예. 이 악용용 둘리는 80년대에는 별로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전무했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미 굉장히 일찍이 했었는데 그렇지. 그런 점에서 마이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이다. 그럼요. 라고 하면서 마이콜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좋은 영화, 좋은 작품이라는 거는 시대를 타지 않잖아요. 예, 아기공룡 둘리가 좀 그런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른별 대모험으로 끝인가요? 그러면 혹시 뭐 네. 이게 뭐 흥행추이 봐서 뭐 후속작을 만든다. 아니요. 흥행추이를 봐서 후속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김수정 작가가 이미 후속작, 둘리와 관련한 후속 영화판 작업에 들어갔어요. 대박. 예, 제목이 뭐냐면 아기공룡 둘리, 방부제 소녀들의 지구 대침공. 인데요.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기공룡 둘리, 방부제 소녀들의 지구 대침공. 그리고 그렇군요. 네, 이 외계인 소녀의 이름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포르말린과 예. 나프탈렌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름들은 네. 그럴싸한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포르말린과 나프탈렌인데 예. 이 배경이 재밌어요. 지구가 너무 더러워졌어요. 어? 그 지구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와요. 그런 상황에서 둘리와 친구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지구를 침략하는 게 아니라 네, 지구가 너무 더러워져서 그렇죠. 깨끗하게 만들려고 오는 네. 거군요. 오. 그러면서 아기공룡 둘리의 일당들과 만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다룬 작품이 바로 아기공룡 둘리 방부제 소녀들의 지구 대침공입니다. 우리 김수정 작가님 살아있네. 아, 진짜 살아 계시네. 그러니까요. 이 센스가 설정만 봐도 다시 보고 싶은 좋네. 그런 느낌 있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허지용 쇼. 이번에는 개봉작 소식.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극장 개봉작인가요? 아니면 네. 이제 OTT? 극장 개봉작을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극장이군요. 네. 예. 극장에서 이제 보기 좋을 영화 한 편 골라드렸는데요.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네. 작품인데 오늘 다 제목들이 뭔가 네.
슬픔의 삼각형이요? 아, 네. 오. 그 작년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칸 영화제 경쟁 부분 진출했을 때, 예? 예, 헤어질 결심이 평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황금 종려상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황금 종려상을 받지 못했는데 대신 받은 작품이 바로 이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예. 이제 작품이고요. 이 슬픔의 삼각형은 이제 스웨덴 출신의 루벤 웨스툴룬드 감독이 만들었어요. 그 저기 스퀘어 네. 감독 아닌가? 어떤 스퀘어, 거? 스퀘어. 맞아요. 맞죠? 더 스퀘어로 예. 황금 종려상을 그 전에 한번 받았잖아요. 아 제가 그 영화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막상 네. 그런 영화 봐야지 할 때는 약간 시간 좀 걸려요. 왜냐면은 네네네. 이 감독님 좀 삐딱하시거든. 네. 그래서 보기가 피곤한 거야. 그렇군요. 근데 막상 보기 시작하면은 네. 막 너무 좋아. 그러니까 루벤 스타일이야. 웨스툴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코미디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고, 예. 이게 왜 지금 개봉하냐도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뭐냐면 지금 극장가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 예. 예, 그리고 이제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이 두 작품. 네. 예. 너무 본토 발음 감사합니다. 네. 저 예. 요즘 영어학원 다닌다고 맞다. 말씀드렸잖아요. 맞다. 네. 맞다. 굉장히 좀 굴려가지고 말씀드리죠. 예. 라이드 오어 다이.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극장가에 이렇게 큰 영화들만 지금 개봉해서 관객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다 크네. 그렇죠. 그 상황에서 보통 보게 되면 유럽의 예술 영화다. 그리고 이게 뭐 큰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큰 영화들하고 붙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관객들 입장에서는 큰 영화만 극장에 걸렸을 때 작은 영화, 그러니까 색다른 영화에 대한 그런 그 틈새 시장이 존재를 해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슬픔의 삼각형이 개봉을 한 겁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좀 뭔가 생소한 영화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루벤 웨스툴룬드에서 지금 웅디처럼 예. 이 감독의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약간 또 나름의 팬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더 스퀘어라는 작품은 또 이렇게 좋았어. 엔터테이닝계에 대한 미술계. 비판, 예. 그렇죠? 미술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고, 그 전에는 그 화이트 베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예. 폭설이 쏟아진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벌이는 굉장히 좀 인간군상의 모습들을 또 재밌게 담았잖아요. 그 작품도 칸 영화제에서 예.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서 심사위원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작품 보시게 되면 이게 큰 영화들과는 좀 다른 그런 매력이 있는 작품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름 굉장히 그 깐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네요. 그렇죠. 보통 마켓 미드나잇 스크리닝이나 마켓에서 그쵸. 주목을 받고, 맞아요.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시선에 들어가고, 그 다음 작품이 경쟁 부분 가서 그렇죠. 근데 갑자기 황금종려상 타는 거는 좀 갑자기 네. 야 대단하긴 그쵸. 하다. 근데 이 루벤 웨스툴룬드 감독이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활동을 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TV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가 2000년대에서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스키를 굉장히 좋아해서 뭐 스키 관련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만들다가 이제 2000년대 지나면서부터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슬픔의 삼각형도 아마 이 루벤 웨스툴룬드 감독이 이제 대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작품은 이제 3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모델들 커플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잘 나가는 커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부에서는 이젠 아름다움이 권력이다 라는 내용을 보여줘요. 그럼 2부로 넘어가면 이들 모델과 함께 초호화 요트에 정말 슈퍼 리치 관련한 사람들이 다 그 초호화 요트에 타고 있어요. 근데 폭풍우가 치는 날 이들이 해서 파티를 벌이다가 그 폭풍우가 벌어지면 배가 이렇게 기울뚱기울뚱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잘못되면서 이 사람들이 무인도로 그 표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3부에서 이제 무인도로 표류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부와 2부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계급 피라미드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젊은 사람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3부에서 무인도에 가게 되면 이들을 시중들었던 요트에서 이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벌어진 일들을 3부에서 다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피라미드가 어떻게 역전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슬픔의 삼각형입니다. 네. 어때요? 그 영화 보셨어요? 재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할 때 도대체 제목은 또 왜 그래? 그렇죠. 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얼굴을 우리가 눈을 찡그리잖아요. 그럼
눈과 눈 사이 그리고 코 윗부분에 있는 데가 삼각형인데 이게 미용업계에서는 미간이요? 예, 미간 있는 부분이 삼각형이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미용업계에서는 이걸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요? 예.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죠. 저도 처음 들었는데 제가 사실 그 미용업계에 정통한 하루에 한 번씩 팩을 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굉장히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지금 그 흘리는 게 땀이 아니라 네. 제 어떤 그 피부의 발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요. 네. 전혀 슬프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1팩 하세요. 네. 예. 근데 이제 아무튼 그걸 슬픔의 삼각형을 그 미용업계에 쓴다고 하는데 그 루벤 웨스툴룬 감독이 아는 사람 중에 성형외과 의사가 있대요. 보면서 당신 슬픔의 삼각형이 굉장히 깊게 패여 있다라고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감독이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얘기가 있구나. 잭 니콜슨처럼 여기가 이렇게 깊게 파여 있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군요. 그쵸, 네. 그래서 감독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걸 가지고 계급 얘기를 풀어가면 재밌겠다. 제목을 이걸로 지자라고 해서 제목을 일단 슬픔의 삼각형으로 짓고 나서 이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럼 뭐 혹시 막 그 앞에 1부에서 나왔던 모델이 2부에 나왔던 부자를 저기 빵 발로 차고 이 시중을 들던 힘세고 생존 능력 뛰어난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지? 고용된 직원과 사랑에 빠지나요? 비슷한 설정의 3부에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뭐야? 진짜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긴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가 돼요. 이제 무인도에서 살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그런 좀 아름다움이라는 것과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일종의 이제 블랙 코미디처럼 발생을 하는데 블랙 코미디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그 상황을 해부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 어떤 모순들이 드러나잖아요. 예, 그걸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데 특히 이 아키카오리스 마키라고 좋아합니다.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 뭐 이런 작품이 있는데 핀란드 쪽이고 희한하게 이제 이 루벤 웨스툴룬드 감독도 스웨덴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동유럽, 북유럽 이쪽 사람들이 나 그 감성이 좋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삐딱하면서 약간 냉소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결말은 또 되게 뜨거워요. 그런 게 있군요. 이 영화의 결말도 뜨겁기보단 이게 또 이런 방식으로 펼쳐지는 거야. 이건 또 스포일러로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또 사람이라면 이게 계급에 상관없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결말로 이어집니다. 그래요? 네. 궁금합니다. 네네네. 궁금하면 극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슬픔의 삼각형. 기대해 볼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 영화 익숙한 곡인데 영화 속에 삽입이 돼서 어떤 느낌으로 또 영화 속에서 다가올지 궁금한데 비지스의 Staying Alive 듣고 오겠습니다. 슬픔의 삼각형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빨리빨리 한번 보고 싶은데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이게 뭐 얘기는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아는 배우들이 나와야지 보러 가지 스웨덴 영화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아는 배우 전혀 없나요? 아니요. 아는 배우들 나와요. 이 초호화 요트 2부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 선장이 누구냐면 우디 헤럴슨. 너무 좋아. 그렇죠. 너무 좋아. 우디 헤럴슨이라고 하면 트루 디텍티브. 최근에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죠. 트루 디텍티브가 최근이라고요? 선생님 현재를 사세요. 현재를 사시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워낙에 또 트루 디텍티브에서 우디 헤럴슨이 또 좋은 연기를 했잖아요. 혹시 그 트루 디텍티브에서 이 매튜 맥커너이와 이 우디 헤럴슨 둘이 주연을 맡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좋으셨어요? 하나만 꼽으세요. 저는 매튜 맥커너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디 헤럴슨이 늘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잘해. 어떤 영화에 나오든 너무 잘하시는데 이제 그 영화에 진짜 잘하는 사람이 이를테면 3 빌보드에 거기도 나왔죠 우디 헤럴슨이. 그 저기 보안관 서장 역으로 서장으로 나왔죠. 근데 우리
주인공 우리 코엔 감독 아내분 네네네 배우분 성함이 갑자기 기억나. 왜더라? 프랜시스 맥도날드. 프랜시스 맥도날드. 네. 프랜시스 맥도날드가 너무 빛나잖아요. 난 그게 우디 앨런슨의 능력이자 비밀인 것 같아. 맞아요. 그녀를 빛내게 해주는 동시에 그쵸. 자긴 또 너무 잘하지만 맞아요.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덜 빛나 보이는 거지. 맞아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가요? 우디 앨런슨에서도 죄송합니다. 우디 앨런슨의 우디 앨런슨. 네. 슬픔의 삼각형에서도 우디 앨런슨이 2부에서 이제 초호화 요트 선장으로만 잠깐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항상 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파티를 그러니까 이 폭풍우가 칠 때는 파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극 중에 우디 앨런슨 선장이 야 폭풍이 오는데 파티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초호화 요트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파티를 하면서 결국에 먹는 것들이 속에서 뒤집어져가지고 싫어. 모두들 오바이트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계급이 무인도로 가게 되면 역전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다시 시작하는 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장면인 거예요. 그 역할에 가장 중추를 진 게 우디 앨런슨인데 지금 트루 디텍티브 얘기하면서 매튜 맥커너이 말씀 주셨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그 작품 통해 가지고 사랑합니다. 두 배우가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아니요, 근데 정말 거짓말 같은 사연이 이 두 배우에게 펼쳐졌어요. 뭐죠? 그러니까 야 우리 얼굴도 너무 닮았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닮았나요? 그렇지. 매튜 맥커너이의 그 탐스럽고 복실복실한 머리를 감추고 나면 네네. 얼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친 형제일 수도 있다는 지금 가능성이 제기돼서 DNA 검사를 했어요. 예? 예. 몰랐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결과는 나오진 않았는데 친형제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 아버지는 대체 뭘 하고 사신 거예요? 잠깐만요.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뭘 어떻게 살았길래? 아니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정말 트루 디텍티브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친해졌는데 이러다가 우리 너무 닮았어. 주변에서 정말 너무 닮았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정말 장난처럼 그렇게 했는데 정말 친 그 형제의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 둘 다 일단 잘생겼고. 근데 그 우디 앨런슨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는 주로 광기 어린 역할만 주로 많이 맡았고, 근데 나이 들어서 연기력을 인정받았잖아요. 그렇죠. 매튜 맥커너이도. 맞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냥 여자같이 너무너무 예쁜 외모 이런 걸로만 각광받다가 대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해골이 돼서 나타나더니 그렇죠. 연기를 너무 잘해. 맞아요. 나는 사람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순간. 그러면서 이제 또 아카데미에서 연기상을 좀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둘이 이제 연기도 잘하고 외모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또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머드나 미드나잇 카우보이나 이런 영화 전후로 되게 다른 사람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조디 포스터 나왔던 컨택트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영화 속의 매튜 맥커너이를 보고 최근에 인터스텔라 속이나 혹은 트루 디텍티브의 매튜 맥커너이를 생각해보세요. 다른 배우. 맞아요. 다른 배우 완전. 그렇죠. 무슨 일을 당하면 저렇게 되지? 저도 무슨 일을 당해봤으면 좋겠네요. 지독한 시련 같은 걸 당했나 보다. 뭐 그런 경험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오늘 재밌었어요. 네. 역시나 우디 앨런슨과 매튜 맥커너이가 이 코너를 참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슬픔의 삼각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국 남는 건 매튜 맥커너이와 우디 앨런슨이 형제일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그냥 이런 거 가십으로 갈까요? 근데 궁금합니다. 정말 이런 가십은요. 정말 한 100년에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 네네네. 너무 놀라운데. 그렇죠. 하지만 이 코너는 2주의 개봉작 소식이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허신의 시네마 허남웅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